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택동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라고 그랬어요. 민족주의면 민족주의지, 이 사회주의가 왜 들어갑니까? 그죠? 그러나 그 마크스주의 하에 국제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국제주의를 못하고 민족주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택동 시기에는. 여기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중요한 게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이 공산주의 혁명론이에요, 혁명이.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은 뭐 다 보시겠지만, 마르크스는 1단계 혁명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노동자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본가들은 좀 수적으로 찍어주고, 결국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많아진 노동자, 무상계급이 일거에 자본계급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일상의 혁명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노동자들은 늘어나지도 않고 자본가들만 더 세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본가들이 세지니까 전부 다 못 사는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쪽을 쳐들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원료를 갖다가 지들이 기술이 발전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후진국가로 팔아먹는다 이게요. 이 제국주의로 됐다 이게 자본주의가. 이러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기준을 볼 적에는 혁명, 공산주의를 하려면 한 번에 안 된다. 두 번에 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2단계 혁명은 우선 자본계급을 밀어줘가지고 민주주의 혁명을 실현해가지고 취약한 자본계급 정권을 우선 만들어보자. 아니 뭐 무상계급 노동자 하나도 없으니까 공산당이 남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네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민주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자본계급 정권이 들어서면 이건 일부 지식인이나 뭐 농민 지주들이니까 형편없는 것들이니까 힘이 없다. 이쪽에 두 번째 무상계급 노동자들이 나서가지고 한판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 요걸 하자 이겁니다. 두 단계로. 이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 자본계급의 민주주의 혁명을 전개하는 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제국주의 대항하는 것은 민족주의 아닙니까? 민족혁명. 제국주의 나가라 그러는 민족혁명. 그리고 봉건 지주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내적으로 봉건 지주를 없애버리고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건 민주혁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애당초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요 민족혁명, 요 민주혁명, 민주혁명 구호인데 요거 모택동이가 한 걸 배워가지고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민족혁명을 해야 된다. 반제국지 미국을 쫓아버려야 된다. 반제국지 미국이 이제 제국지구도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뺏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자본계급 민주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대중동원을 해가지고 정권을 사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운동권의 이 계파가 둘 아닙니까? 여기서 요거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모택동주의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때가 이제 좀 기세가 수그러 들었죠. 이런 속에서 이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라고 그러는 뭐냐면 결국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우리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면 결국 국제주의, 무상계급 국제주의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식민, 반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민주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계급 이익의 국제주의보다는 민족이익을 위한 민족주의가 우선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 사상은 결국 민족공산주의 사상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보면 모택동이 뭐냐면 레닌주의가 뭐야? 레닌주의가 마르크스주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왜 레닌주의가 레닌주의라고 그래? 근데 레닌의 입장에서는 마르크스가 공산혁명 한다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했다고 그러는 건데 러시아는 그 당시에 후진국 아닙니까? 노동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레닌 입장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와 러시아의 당시의 구체적인 정치사회 상황 이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만들어진 것이 레닌주의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모 대통령이 얘기하거든. 너 레닌 무슨 레닌주의야? 좋다. 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나도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해서 나도 사상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모 대통령 사상이에요. 그냥 민족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모 대통령. 따지고 보면 김일성이도 야, 모 대통령이 너도 뭐 하나 만들어냈어? 좋다. 마르크스의 보편적인 진리와 조선 땅덩어리의 구체적인 정치 사회적인 상황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내겠다. 이데올로기를. 그것이 바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 지들끼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제주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현실적으로 없다. 민족주의를 이제 추구한 거예요. 민주공산주의다 이겁니다. 민족공산주의에 무슨 뜻이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저희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국공투쟁을 어쩌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중화민족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중화민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쭉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있죠. 이 중화라는 게 뭐냐? 사실 중화라는 것은 화하라는 말하고 상통하는 얘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중화는 화하족을 주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족으로 발전되는 거죠. 한족. 그러니까 지금 중화사상 하잖아요. 한족들이.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이런 화족이나 한족은 문화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중화민족은 달라요. 문화민족이 아니고 역대 문화민족이 아니고 좀 바뀌어져가지고 이미 발전해가지고 정치민족이다. 정치민족의 성격을 진적이라는 게 중화민족이다. 다르죠.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이 중화민족은 원래 뭐냐? 간단하게 용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용어는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960만 평방킬로미터인가요? 그 땅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4억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14억 인구 현재 이걸 모두 합쳐가지고 중화민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 땅덩어리 안에는 한족이 93%가 살고 있고 나머지 소수민족이 7%가 살고 있는데 나머지 7%인 소수민족은 서로 지들이 문화도 있고 땅덩어리도 가졌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니들하고 같이 있느냐? 나도 나라를 세워가지고 독립국가를 세워가지고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민족주의 생각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 운동을 하면 큰일 나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한데 묶어가지고 다 똑같은 중화민족이다.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나온 게 중화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이제 중화민족의 민족자치구역이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뭐냐면 성이 있고 자치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수민족들은 자치구라고 그래요. 4개인가 5개가 자치구가 있는데 이 자치구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보니까 티베트도 자치구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냐 보니까 옛날에는 서로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한족들이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한족들을. 이게 인구 배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족의 표준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은 지들 본토말도 오고 또 표준말도 오고 2개를 하잖아요. 근데 공산당이 들어가지고 이제 당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지역 소수민족들이 당원이 많아요, 공산당원이. 그래가지고 공산당원은 또 다른 당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당은 공산당에 가입을 못해. 그래가지고 공산당에 가입한 소수민족들 중에서 이제 당위원회 소기도 뽑고 시정부도 뽑고 해가지고 감투를 전부 다 소수민족 당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은 행정권만 준다. 행정만 해라. 나머지 군사권, 외교권, 안보권 이런 건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꼼짝을 못하죠. 예. 독립을 못하고 분리주의를 못하죠. 이게 이제 중화민족주의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제 옛날 얘기지만 이제 이거 한번 꼭 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을 때 그때 소련의 스탈린 때 아닙니까? 스탈린이 축하 표기 하나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택통이 이거 한데 이제 그 대륙을 내게 되면은 분명히 유럽의 마정꾸러기 티토처럼 될 거다. 민족공산주의자가 될 거다. 이래가지고 모택통이가 갑자기 조약 도장 하나 받으려고 모스크바 가서 석 달인가 몇 달이 있었잖아요. 죽으려고 왔다 갔다 오고 스탈린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간신히 도장 받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자력 경쟁이니 뭐 할 때 이 스탈린이 야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동유럽의 그 경제 컨트롤 기구가 있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멘콘. 예, 코멘콘하고 또 이제 또 뭐 이제 동맹이 있었잖아요. 바르샤바 동맹. 예.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중국도 묶어놔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모택동한테 얘기했는데 모택동이가 말 들으니까 안 들었지. 심지어는 그 대련의 잠수함 중계기지도 그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일체의 그냥 모택동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시투가 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붙었을 적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진짜 싸움 붙은 건 1957년인가 이때입니다. 모스크바에 세계 전 공산당 대표들이 모였어요. 이래가지고 공산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때 이제 소련하고 중국하고 딱 붙은 거예요, 모택통하고. 자, 얘네들 특성으로는 지금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모순이 뭐냐. 이거부터 드러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순 있는 대로 다 드러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모순이 뭔지를 하나씩 고르자. 그래가지고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공산혁명을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보라라 이렇게 됐는데 모순이 이제 4개가 나와. 4개.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국주의하고 사회주의 진영 간의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 뭡니까? 제국주의 대표는 미국이고 사회주의 대표는 러시아, 소련 아닙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간판이 돼서 죽든지 사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내부에 자본계급과 무상계급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둘이 싸매가지고 어느 놈이 이기는지 여기서 결판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는 제국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의 압박을 당하는 피압박 민족 간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 마지막엔 지들끼리도 싸움한다 이겁니다.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간에도 싸움으로는 모순이 있다. 4개 중에 어느 거냐 했을 때 이제 그 후르츠초프는 딱 나와가지고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의 모순이 이게 제2차적인 모순이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제국주의 대표인 미국도 원자탄을 갖고 있고 자기들도 원자탄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자탄 터뜨려가지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세계혁명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뭘 하느냐. 아니 좋은 수단이 있지 않느냐. 미국 국회로 들어가가지고 국회를 먹자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를 먹는 의회 투쟁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서양 사람들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탕트 평화공존입니다. 뭘 평화예요? 쟤네들은 지금 국회 와가지고 다 집어 새겨 먹자고 그러는 전략인데 우리는 대탕트라고 평화라고 떠든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하고 이북하고 하는 것과 똑같아. 더 뭐 나고 모자란 것도 없어요. 윤 부장님 안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모택통이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나라는 후진국 아닙니까? 제3개국 제국하고 똑같잖아요. 사정이. 뭔 소리냐? 제1차적인 요소는 모순은 제국주의와 피압박민족 간의 모순이다. 제국주의를 없애버린다 이게요. 어디? 피압박을 당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먼저 침투해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여기가 공산혁명의 전쟁터다 이게요. 그럼 여기 가서 뭐 혁명을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게요. 폭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폭력혁명론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모택동이. 이게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모택동주의고 하나는 대탕트 이렇게 이제 갈라서는 겁니다. 이게 중소분쟁이 이거고 완전히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모택동에 입혀서 민족주의가 더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예.
자, 그 후에 이제 뭐 한참 지나서죠. 지금 1980년대 등석평이가 개혁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희 뭡니까 등석평의 노선을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자료 문서에 보면 실용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프라그마티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해석은 완전히, 해석의 관점은 180도 달라요. 뭐냐면은, 이 실사구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사구시. 실사구시적 관점이다. 어디냐? 요거요. 실사구시적 관점이다. 요 실사구시라는 용어는 나중에 자세히 안 나오면 한나라 때 반고라는 학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반고가 쓴 글 속에서 이 실사구시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반고의 뜻대로 해석된 게 아니라 모택도의 공산주의는 유물변증법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하니까 유물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실사구시를 다시 해석을 한 것이 여기 이제 모택동 선집에 나와요. 요걸 갖다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 사람이 쓴 그대로 옮긴 건 뭐냐면, 여기 실사라는 게 뭐냐? 한문 실사.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을 실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사물. 이것이 실사다. 그 다음에 요 시는 뭐냐? 이런 객관적 사물이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객관적 사물의 발전하고 변화는 내부 관계. 아무렇게나 발전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발전한다 이게요. 법칙성, 규율성은 법칙성입니다. 요것을 갖다 시라고 그래요. 부는 뭐냐? 이게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체 모든 사물이 발전하고 있는 내부적인 연계, 즉 법칙성을 갖다가 연구하는 거다. 이게 실사구시고 실사구시 노선이라고 좀 그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